저희가 고용 유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을 얼마나 만드느냐. 네. 근데 금융산업은 고용 유발 계수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이제 AI가 대신하죠. AI가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들이 많습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반도체는 좀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제조업이 결국은 이 미국의 일자리를 얼마나 지탱하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중국을 미워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죠. 최근 국내외 증시를 보면 아주 히스테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지표 하나하나에도 일일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본게임 남아있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을 두고도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까지 얹혀있는 그런 장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런 변수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하루하루가 진짜 살얼음판이에요. 올해 상반기는 정말 꽃길이었구나. 그때 좀 더 열심히 살 걸 이런 생각 저 가끔 합니다만 최근에 미국 고용 관련 지표들이 계속 나왔고 네. 뭐 헷갈리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네. 미국 경기 판단을 위한 고용 지표 해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아지면 한 번에 안 좋아지거든요. 되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빙판 위를 걷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심조심 가는데 어느 순간 빠지면 훅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 네. 같고요. 현재까지 나온 지표 자체는 제가 이전에 90년대 이후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 때 고용 지표들을 막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그때에 비해서 안 좋지는 않고요. 아직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은 하는데 시장이 걱정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특히 국내장이 이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제가 어제도 계속 궁금했던 게 고용 지표를 다 보고 고용이 얼마 늘었다 요 숫자 확인한 다음에 비농업까지 아니 경기가 그렇게 걱정되면 패드워치에서 어김없이 0.5다 이쪽으로 확 쏠려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경기는 경기대로 걱정하지만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내려갈 거다. 0.25%포인트 인하론이 더 우세한 건 왜 그래요? 네, 7대3으로 0.25가 높고요. 네. 그리고 이유는 결국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식어가고는 있으나 아직 침체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식어가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어느 순간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지하로 땅 네. 파고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가 경기 침체일 텐데 지금은 내려가는 단계지만 아직 지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bp를 내릴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미국 경제가 현재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전 꼭지에서도 그렇고 아까 박광일 팀장께서도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표들은 안 좋은 방향, 경기가 식어가는 방향으로는 가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하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글쎄요. 시장의 반응이 저는 알쏭달쏭합니다. 아마 해열제로 대응해 보신 분들 감기 심할 때 열이 난 다음에 해열제 먹으면 이미 늦었잖아요. 네. 날까 말까 할 때 그때 먹어줘야 열이 안 올라가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열이 난 다음에 끌어내리긴 쉽지 않단 말이에요. 7월에 왜 금리를 안 내렸을까? 금리 그때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금리를 내렸으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연준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2%까지 8월에 내려와 보긴 네. 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2%대 PCE 기준으로 2%대 중반인데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로 7월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7월에 FOMC가 중요했던 건 경기로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를 보는 것으로 선회하겠다라는 얘기를 선언을 했던 FOMC여서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저는 7월에 안 내린 것도 이해가 되고 9월에 0.25 내릴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수습할 때 지금 보폭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9월에 일단 0.25%포인트를 내려서 큰일 아니야. 이렇게 안심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연내 B컷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이런 전망에 대한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9월이 중요한 이유가 9월에는 금리 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3, 6, 9, 12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준에서 생각하는 경기 전망이 나오죠. 그러면 그 경기 전망의 메시지가 또 담겨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시장이 조금 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드워치 같이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시장의 비율을 보면 11월에 0.5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12월에 0.25 내려서 올 남은 기간 동안 100bp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11월조차도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 11월에 0.5를 내리겠다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물론 파월 의장 최근 들어서 원래 이 사람이 도부였는데 네. 그냥 비둘기였는데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렇게 매 역할을 했던 거지. 힘들었겠다. 그동안. 힘들었겠다. 메인 그동안. 척하려고. 예, 메인 척. 저희 어렸을 때 막 모이라 꿈도 그냥 탈 쓴 것처럼 큰 탈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무겁죠. 네, 무겁죠.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다 오픈 엔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열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된 건. 와, 시청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지금 어떻게 될지 열린 결말. 그러면은 참견하는 사람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도 이 주인공들을 죽여라, 살려라, 이어줘라, 찢어지게 해라. 지금 그래서 시장이 참 복잡한 것 같은데 9월에 어쨌든 베이비 스텝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시장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인데 큰 변화가 없는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 증시의 극심한 혼동이 좀 잦아들까요? 9월에는 오히려 0.25를 내리는 것 자체는 저는 선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는 시장에 아주 네. 큰 치어리딩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9월에 0.5를 내리면 그것이 0.5가 내려가서 좋아하는 시장보다는 0.5가 내렸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걸 연준은 보고 있을 텐데 뭔가 경기가 막 급격하게 쉬고 가니까 연준이 저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시장이 약간 패닉에 들어갈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0.25 내리는 것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자체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농담삼아 그런 얘기하는데 FOMC라고 하는 미국의 금리 결정 회의를 보통 저희가 1년에 8번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12번 하는 기분입니다. 나머지 4번은 언제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FOMC 같은 느낌을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앞으로 AI에 대해 지금 뭐 고점론, 회의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저는 금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당분간은 더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금리보다는 오히려 금리 결정을 뒤에서 추동하는 미국 경기라고 하는 팩터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자체보다는 금리가 왜 그렇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팩터들이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향후에 뭐 실적 발표는 이제 방금 전에 끝났으니까 또 한 분기 있어야 나오지만 네. 향후에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혹이라도 저희가 막 그 왜 불황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막 월마트 주식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에 있어서 시장이 또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지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가 막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CPI, PC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소외받는 이번 통계들이 주에 나오는데 네. 얘기 안 하잖아요. 소외받는 저도. 통계가 될 네. 가능성이 당분간은 큽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게 의견이 극과 극이에요. 저희도 청취자들이 미국에서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런 분도 계시고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먹을거리와 소비재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고기 못 먹고 소세지 먹는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의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게 있어요? 네, 저도 미국에 계신 분들이랑 계속 네. 정보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제가 주로 미국에서 얘기를 듣는 분들은 정책 당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주로 그 거리에서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분들이 뭐 되게 배고프진 네, 않겠죠. 그렇진 않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뭐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소득 격차라던가 자산 격차 같은 게 심각한 나라니까 누가 얘기해 주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림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평균을 보고 정책을 연준에서는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평균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문제일 텐데 지금은 과연 평균이 내려가고 있느냐. 근데 여전히 미국에서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 소득이 좋으신 분들은 견조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최근 들어서 노동 생산성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한 두 개의 그림이 서로 겹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약간 요즘에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는 평행 세계가 두 개가 네, 동시에 그런 것 돌아가는 같습니다. 느낌이 네. 들어요. 미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은 괜찮다. 장도 좋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가 네,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순자산 1조 달러, 한국 돈으로 1340조 원의 순자산을 가진 인류가 등장을 한다는 건데 그런 팩터가 하나 있고 반면에 지금 먹을거리 물가도 고려하는 그런 미국의 일반 서민 가정도 있다는 건데 이 와중에 하필 대선이 올해입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주차로 보면 한 7주? 8주밖에 안 남았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많이 앞선다는 보도가 뭐 얼마 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박빙이고 TV 토론이 그래서 중요하대요. 네. 요건 왜 바뀐 거예요? 해리스 대통령 상대적으로 제가 요 얘기에 비유를 드려드릴게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학교가 총장이 직선제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한 500분 정도 계셨는데 인기 투표네요. 네, 인기 투표인데 총장이 498명이라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2명만 총장이 아닌 학교인 거예요. 그 2명이 누구시냐면 부총장 2분만 총장이 아닌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통령이란 자리는 되는 순간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그 행정부의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결국 앞에 나서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뭔가 예전부터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점프해서 네. 여기까지 오신 분이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번 TV 토론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TV 토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찍을 사람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들어가는 TV 토론이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검증의 의미가 조금 혹독한 게 갈 것 같고요.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노회하고 숙련되고 아주 만렙을 찍은 정치인과 함께 어떤 식의 토론 배틀을 벌일 것인가.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리스 부통령한테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맡겼던 게 국경을 좀 잘 막아달라라는 거 임무를 하나 내린 게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 중에. 근데 잘 못 막았거든요. 제가 전에 대구 얘기했잖아요. 1년에 불법 이민자 300만씩 넘어왔고 그것이 1년에 불법 이민자로만 대구가 하나씩 생겼던 게 미국인데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네. 그럼 그거 잘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렇게 인기가 이전엔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 이제 안 하겠다, 나는 재선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당시에 인기가 좋았으면 당연히 추대됐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막 조시 샤피로라든가 다른 사람들 그렇죠. 이름이 막 나왔던 걸 보면 이분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정치인은 아니다. 그럼 결국 앞으로는 이분이 과연 리더로서 이제는 부자를 떼고 과연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혹독한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TV 토론이 굉장히 내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있죠.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그래요. 고민이 참 많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도 한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미국 시장에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 기업 투자가요. 근데 앞으로 해리스하고 트럼프 지난번에는 어찌 됐든 하던 사람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한국엔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도 역시 유효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행동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두 채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채널,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나 금리 같은 걸로 영향을 주는 채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역 채널이 있는데요. 무역 채널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온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니어쇼어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슈어링이 그 우리 물가로 가져온다 이런 우리나라로 얘기잖아요. 다시 공장들 불러들였는데 그렇죠. 온쇼어링은 미국 영토 내로 갖고 오라는 얘기고요. 프렌드쇼어링이랑 니어쇼어링은 미국 옆에 미국이랑 사실상 관세 동맹 맺고 있는 멕시코나 이런 데로도 괜찮은데요. 이 쇼어링의 강도가 트럼프가 훨씬 셉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멕시코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혜택을 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야 이거 온쇼어링 해야 돼. 멕시코 우리 안 쳐줘라고 하면 그 기업들은 한국으로 와야 됩니까? 미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건비도 비싸죠. 유지비도 비쌉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곤혹스러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국제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다행인 건 그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는 기사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해리스 부통령이 되건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향후에 감축할 플랜은 없어 보인다. 둘 다 공통적으로. 그런 의미는 뭐냐? 결국은 미국의 국채가 시장에 더 많이 풀리게 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강달러가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두 사람 다 그런 정도의 어떤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도의 차이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국제 무역에 있어서 저는 가지는 어떤 불확실성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해야 되는 고민의 정도 네. 훨씬 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왔을 때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그 발언한 걸 보면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관세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떻게 그걸 대선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을 수 있는지 여하간 본인은 관세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최근에 미국 경기를 판단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장 미국으로 가져와 이 정책도 그렇고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제조업 비중이 지금 미국 경제에서 한 11%밖에 안 되는데 금융과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고부가 가치의 미국 경제를 제조업 중심이 받치는 걸로 재구조화하겠다. 이게 양쪽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인 거예요? 네, 비슷한데요. 이유부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고용 유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을 얼마나 만드느냐. 네. 근데 금융산업은 고용 유발 계수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이제 AI가 대신하죠. AI가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들이 많습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반도체는 좀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제조업이 결국은 이 미국의 일자리를 얼마나 지탱하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중국을 미워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죠. 왠지 그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상품,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많이 생산되는 미국 내 지역일수록 일자리가 빨리 없어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사실은 중국을 미워하는 것은 조금 근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아이고야 중국에서 코로나 이거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을 미워하는 거는 그냥 미워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이 내가 공장 잘 다니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 때문에 내 일이 없어져 내가 실업자가 돼 이러면 이 분노의 강도는 정말 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러스트 벨트의 정서라고 하는 그리고 거죠. 정치권이 그런 걸 이용할 테고요. 이용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중국에 대한 중국 때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강도 이런 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당 모두 비슷할 것 같고 제조업 얘기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이 제조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그 무역하시는 분들이 국제무역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중국이랑 미국이랑 요즘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요? 물어보면 서로 자기가 못하는 걸 잘하려고 그래. 잘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첨단 산업 잘하는데 제조업 하려고 그러고. 언제부터 미국이 공장 돌리려고 했다고. 네. 그리고 중국은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인데 첨단 산업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블루칼라라고 하는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던 게 2000년대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어디로 지지를 하지 보면 다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정치 지형이 묘해진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분노를 이용해서 분노의 터전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일자리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노동을 배제한 극단적인 생산성의 재고인데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발전을 시키는데 전통적인 일자리는 또 잃고 싶지 않다.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선 결과는 나올 테고 11월 이후에 그리고 연말장 내년 초까지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싹 거치고 금리가 내려간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은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두 가지 저는 위험성이 있다, 각각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재집권의 시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선애들이 바이든만 아니면 돼. 민주당만 아니면 돼. 민주당이 한 것만 아니면 돼. 거기다 올해 미국은 상원 의원이 3분의 1이 바뀌고 하원 의원이 다 바뀌거든요. 대통령 선거랑 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상하원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하원이 공화당 거기다 트럼프까지 대통령이면 입법 사항들을 엄청나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성 커질 거고요. 반대로 해리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증되지 않은 거. 최근에 해리스가 경제정책 뭐 하겠다고 발표한 거 있거든요. 펜실베니아에서 그 이코노미스트 매거진 기사 바로 깠더라고요. 뭐라고요? 트럼프보다 약간 덜 데미징하다. 좋다가 아니고 트럼프보다 약간 덜 데미징하다, 덜 위험하다 정도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의 평가가 어떤지를 대부분 체감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크다 하면 우리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트럼프노믹스. 바이드노믹스, 해리스노믹스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바이드노믹스도 최근 들어서 바이든 캠프에서 선거 캠페인 할 때 마지막에 안 쓰기로 했습니다.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면 자꾸 인플레이션 생각나고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면 자꾸 부정적인 게 생각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들어서 그걸 안 쓰기로 했던 게 사임하기 이전에 바로 그런 결정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발목 제일 많이 잡고 있는 건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경제가 코로나19 당시에 사실 미국에서는 엄청난 돈을 사람들 주머니에 꽂아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때는 이거 봐라 코로나에도 미국 자영업자들은 끄떡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네요. 와 우리 김종선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트럼프, 해리스 둘 다 경제 못 잡을 듯 이렇게 냉소적으로. 저도 약간 동감이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양쪽 다 힘들 듯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문제예요. 이게 안팎의 환경이 너무 급변하니까 이럴 때는 도대체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이제 바꿔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보다 조금 덜 올라간 월마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종목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변곡점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네. 어떤 정도의 차이에 속도의 차이에 그러니까 방향을 튼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해왔던 것들 중에 잘 될 것들에 또 집중하시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의 역사를 봐도 사실 변곡점일 때는 주식이 저평가됐던 주식으로 많이 몰리면서 그게 사실 또 빚을 보는 경우도 되게 네.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투자자들의 이 귀신과 같은 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데 고점에 물려서 더 이상 돈이 없다. 손절하기에도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요. 저희도 같이 현장에서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